그 아이는 내 인생의 이유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전부 그 아이였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문득 떠오르는 건 늘 그 웃음이었다. 작고 말이 많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아이. 그 아이를 지켜보는 일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에서 꽤 괜찮은 아버지인 것처럼 느껴졌다. 결혼은 26에 했다. 요즘 세상 기준으론 꽤 이른 편이었지만 나는 일찍 가족을 꾸리고 싶었다. 아내와 나는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도 다녀보고 한약도 먹었다. 그렇게 10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눈이 또렷했다. 아내는 생글생글 웃는 게 나와 닮았다며 기뻐했다. 나 또한 아이의 그 미소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이 아이를 낳은 것이구나 싶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사고는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날 갑자기 찾아왔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밤늦게 마트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신호 위반 차량에 그대로 치였다. 한동안 그 사고 현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손목이 저렸다. 술은 기본으로 달고 살았으며 병원까지 다녔을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날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 정신을 차리게 됐다. 나까지 무너지면 이 작디 작은 꽃을 누가 책임지랴. 그때부터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이를 위해 퇴근 후 장난감을 사오고 잠자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내 일상이었다. 내 노력의 보답이라도 하듯 아이는 기대보다 더 씩씩하게 자랐다. 유치원에서도 말을 곧잘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모범생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크게 보채거나 투정 부리는 일 없이 늘 고분고분했다. 우리 딸은 아빠 말을 참 잘 듣네. 사랑해. 그 말을 할 때마다 아이는 꼭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웃었다. 저 웃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아이의 웃음 하나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활기가 돌았다. 고요한 시냇물 같았던 아이에게 독특하면서 이상한 취미가 생겼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 정확히 말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서였다. 아무래도 혼자 키우다 보니까 하나하나 챙겨주기 버거웠다. 등하교는 잘했는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챙겨주기 위함이었다. 아이의 친구들 또한 스마트폰이 하나씩은 있다길래 따라 사준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나 게임에 중독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아이가 핸드폰을 갖자마자 했던 행동은 거실에서 TV 보는 나를 사진 찍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하긴 결국 남는 건 사진이니까 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같이 사진 찍자고도 했지만 본인은 괜찮다며 내 사진만 찍고 싶다고 답했다. 거기까지도 신기했는데 내 사진을 찍는 것은 항상 집 안이었다. 거실에서 TV 보는 나, 주방에서 요리하는 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나,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양하게 내 사진을 찍었다. 다른 아이들은 핸드폰을 사주면 게임만 한다던데 내 아이는 사진에 저렇게 몰두하는 거지.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정통신문이 도착한 날이었다. 아이가 먼저 잠들었을 즈음 나는 가정통신문의 안내를 읽었다. 최근 스마트폰 사고가 늘어나 부모님은 아이의 스마트폰에 보호 어플을 다운받아 달라는 안내였다. 이런 어플도 있었나 하며 보호 어플을 다운받기 위해 아이의 스마트폰을 열었다. 그때 문득 갤러리가 보였다. 아이는 내 사진을 보관 용도로 찍은 걸까? 가짜는 궁금증을 못 이겨 갤러리에 들어갔다. 당연하게도 아이의 갤러리엔 내 사진으로 가득했다. 참 귀여우면서 별난 아이야 라고 생각하던 사이 못 보던 내 사진이 있었다. 자고 있는 내 사진. 아이의 갤러리 속 내 사진은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아 어둡기만 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듯한 나를 코앞에서 찍은 듯했다.
촬영 시간을 확인하자 새벽 3시였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날 찍은 것이다. 당황스러웠다. 대체 이건 왜 찍은 거지? 머릿속은 의문만 남았다. 하지만 의문이 섬뜩함으로 바뀐 건 곧장이었다. 5장 뒤에선 자고 있는 내 모습이 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새벽 3시 촬영. 이번엔 자고 있는 나의 뒤통수였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설마 하며 다음 장을 넘겼다. 5장 뒤, 다음날 새벽 3시 자고 있는 내 발 밑에서. 5장 뒤, 다음날 새벽 3시 자고 있는 내 머리맡에서. 5장 뒤, 다음날 새벽 3시 자고 있는 내. 이게 뭐야? 거의 20장이 넘게 찍혀 있었다. 스마트폰을 사준 것은 약 한 달 전.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이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 방으로 와서 뭐해?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뒤에 하품을 하며 눈을 비비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빠르게 스마트폰을 뒤로 숨겼다. 아, 자다 깼니? 내가 묻자 아이는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내 핸드폰 아니야? 아이가 내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혼란이 왔다. 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곧장 물었다. 우리 딸,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자고 있는 내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러자 아이의 얼굴은 잿빛으로 물들었다.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다. 들킨 듯한 표정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왜 남의 걸 함부로 봐?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다.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뺏으려 안간힘을 냈다. 대체 왜 찍은 거지? 내 사진이 뭐길래? 이유를 알고 싶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공포 질린 아이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아빠 사진을 대체 그동안 왜 찍은 거야? 그리고 자고 있는 사진은 뭐야? 어떤 이유인지 말해주면 돌려줄게. 끝까지 스마트폰을 사수하며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포기했다는 듯 스마트폰을 향해 뻗던 손을 내려놓았다. 이젠 울먹이고 있다. 때가 되면 돌아온다 했단 말이야. 아이가 끝내 입을 열었지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내가 되면 돌아온다고? 누가 돌아와? 내 질문에 돌아온 답은 비수처럼 꽂혔다. 엄마가 돌아온다고 했어. 매일 아빠가 하는 행동을 한 달 동안 전부 찍어달래. 그래야 돌아올 수 있대. 대신 아빠한테 들키지 말래. 들키면 영영 못 돌아온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단 말이야. 오늘만 끝나면 엄마를 볼 수 있었단 말이야. 아이가 오열하듯이 말했다. 나까지 눈물이 났다. 그랬던 거구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구나. 아이를 안아줬다. 이 작디 작은 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다. 아이는 내 품에 포개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나 또한 아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다. 문제가 뭘까? 이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미안해 여보.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보고 싶어. 그날따라 손목이 저렸다.